자,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 자연을 예찬하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예찬이란 태도는 높여준다라는 의미고요. 또는 뭐 기원하는 태도도 있고, 기원, 소망하는 태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원과 소망이 우리 가득 차면은 어떤 상황에서 확신까지도 가죠. 단 위에 뭐라 되는 거예요? 뭐? 단 위에다가 단절, 끊는 거,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 혹은 너무 힘들어서 비판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지. 사회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판하다 보면은 타인에 대해서 비웃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냉소라고 얘기를 해요. 비웃음이에요, 이때는. 근데 냉소가 자기에게 비웃는 경우 우리 뭐라고 하지? 자기를 비웃는 경우 자조, 자기를 조롱해요. 자기를 조롱하듯이 비웃는 태도 자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너무나 이게 의심이 많은 태도를 우리는 회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 회의는 의심이고요. 해자는 품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품는 태도, 부정적인 태도예요.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매사에 회의적이냐? 라고 할 때 우리는 모여서 회의적이냐, 회의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야. 의심을 품는다라는 단어예요. 끝이에요? 아니, 절반 했어. 자, 확신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극복 상황, 어떤 극복에 대한 의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한 저항의 태도로도 나와요. 그리고 뭐 저항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를 우리는 회상적 태도 혹은 회고라고 하는데, 이때의 회자는 돌이켜보다, 회전하다, 돌이키다, 돌다 라는 의미야. 회상, 돌이켜서 생각해보다, 회고. 그럴 때 우리는 성찰하는 태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성적 태도까지도 얘기를 하죠. 근데 가끔 그냥 그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어. 관조적이다. 이거는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감정의 중립. 그리고 그 감정을 그냥 초월해보는 경우 있어. 초월 혹은 달관하는 태도가 있어요. 얘네들은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 구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구도의 뜻 혹시 기억나는 사람? 도라는 건 진리거든. 그 진리를 구하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할 때 어떤 진리 이치를 우리가 알고 싶어해. 이게 그래서 가끔 종교적으로 나올 때, 종교에 관련한 내용이 나올 때 구도적 자세라고도 나와요. 가끔 우리는 연민의 태도도 보여주기도 하지.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긍정부터 한번 찾아보자. 밑에 있는 감정에서 긍정의 태도, 긍정 낙관 긍정일 거고, 예찬 긍정일 거죠. 이거는 내가 그 캡처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이미지 파일로. 그러니까 핸드폰에 넣어놓고 항상 시 읽을 때 옆에다 펴놓고 읽어주면 좋아. 기원 소망도 긍정일 거고, 확신도 긍정이죠. 그리고 극복 의지 저항도 어떤 긍정의 태도로 볼 수 있어요. 부정을 찾아볼까? 나머지 다 부정일까? 아니야. 체념, 단념 부정이고, 비판 부정일 거고, 냉소, 비판, 자조 부정일 거예요. 회의적인 태도도 부정이에요. 나머지는 중립으로 놓자. 이때는 중립 기호를 살짝 놓을게요. 왜? 회상과 회고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성찰과 반성했는데 항상 좋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관조는 중립이죠. 초월 달관도 중립하는 태도고요. 구도, 진리를 찾는 거에 어떤 목적에서 보면 좀 긍정으로 볼 수 있겠다. 긍정으로 갑시다. 연민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연민은 따로 처리할게요. 왜 그러냐면 연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요 연민의 태도는, 연민은 우리 다른 말로 어떤 감정이니? 안타깝다.
아우 불쌍해 안타까움이지. 네. 그렇지 그 대상에 대한 불쌍한 감정이에요. 불쌍한 거는 좋은 걸까 나쁠 걸까? 안 좋은 거에 좀 들어가지. 안 그래? 안 좋아. 어떡해. 이런 상황이잖아. 안 좋은 상황이잖아. 근데 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거리는 어때? 가까움을 느껴야 돼. 그래서 요거는 따로 처리하세요. 그 대상이 아우 불쌍해 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 대상과 거리감은 가깝다라고. 연민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 대상과 거리는 가까워요. 대신 어떤 불쌍한 안 좋은 감정을 느끼긴 해요. 저번에도 이거 비유함 연민 자체는 응.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연민 자체는 긍정적이다. 요거 때문에 긍정적인 거지. 아, 그 대상과 거리감이 가깝기 때문에. 그쵸? 상황 자체는 되게 불쌍한 상황이긴 하지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속성 두 가지를. 그러니까 연민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할 때는 요 거리감이 가깝기 때문에 그 대상을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가까움을 그 긍정적으로 느낀 거고 지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속성이 공존하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분하는 거는 명확하게 얘기를 할 거야. 선택지에서도. 알겠죠? 저번에도 요거 어떤 그 대상이 두 가지인 경우 얘기했었잖아. 절친과 앙수. 절친이야. 내 절친인데 OMR 카드 실수해갖고 빵점 받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 안타까워. 왜 어떡해? 내 친구 어떡해? 이런 안타까움이지. 그 절친과 거리는 가깝지. 근데 아주 죽여버릴 놈이야. 죽이고 싶어 얘. 근데 걔도 OMR 카드 0점 처리됐어. 그럼 여러분들 마음의 감정은? 좋아요. 아우 좋아. 이런 느낌이잖아. 꽃이다. 꽃이다. 그거 불쌍하니? 아니지. 다른 감정이지. 또 거리가 가까워? 다른 감정이지. 그러니까 그 거리감 때문에 요 불쌍한 감정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조금 더 연민을 여러분들이 좀 입체화해서 생각해. 그냥 단순화하지 말고 연민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래서 주제 찾기는 자 어떻게 하시라고요? 상황과 배경을 먼저 찾아주시고 거기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찾아주시면 그것이 주제가 돼요. 왜냐면 시 자체가 서정이잖아. 정서 얘기하면 사실 끝나. 시는. 시의 주제 찾기는 정서 찾아주면 끝나.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지도 중요하니까 그거까지 좀 섬세히 봐주라는 얘기. 잠깐만 우리 2분만 더 하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물론 선생님은 요 두 번째가 표현 형식 읽기긴 한데 표현 형식 읽기를 나는 두 번째 하라고 하지만 지금 설명은 요 세 번째 의미 함축 읽기를 먼저 할게요. 의미 함축을 읽는다는 거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뭘 찾아줘야 되냐면은 비유법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상징법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함축이라고 얘기를 했죠. 비유법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면은 은유법, 직유법, 그리고 사람에 비유하면 의인법이지. 또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얘기하면 화류법이에요. 자, 혹시 뭐에서 저 비유랑 상징으로 넘어간다고요? 요 내용에서 시의 내용을 이제 비유와 상징을 찾아주면서 숨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함축을 끌어내는 거야. 그럼 의인법과 화류법은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니? 의인법은 어떤 감정이라던가 사람이 생각하는 의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의인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정은 사람만 갖고 있어요. 왜? 문학이니까. 문학은 사람을 위한 문학이지, 학문이지. 동물을 위해서 문학 작품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되게 문학은 국한 지어놨어, 사람한테만. 지금 뭐 동물도 감정은 있다라는 건 맞는 얘기지만 그건 과학적인 거고 문학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거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존재는 문학에서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막 저기 뻐꾸기가 울고 있어. 그 울 수 있는 감정은 원래 화자의 감정인 거잖아. 근데 문법에서는 감정을 가진 존재를 유정명사라고 해서 동물까지 포함을 해요. 선생님 식물도 감정 있는 걸로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식물도 감정 있다라고 하지 않니? 옛날에 여러분들 뭐 양파나 고구마 키우면서 막 욕하는 거 뭐 그런 거 키워보지 않았어 학교에서? 근데 문학과 문법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애들은 다 달라. 그리고 뭐 잘 나오진 않지만 대유법까지.
대유법은 대신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얘기해 줄 때, 대신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대유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잘 안 나오고 그냥 나올 때만 그때 얘기할게요. 자, 상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비유법은 A라는 대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B라는 보조관념을 끌어와요. 얘는 원관념, 보조관념. 그래서 1대1 대응을 시켜주는 게 이 비유법의 특징이고, 상징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시켜서 하나의 시어에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아까 물이라고 하는 이 공무도화가의 물은 다양한 해석을 우리가 이끌어냈었지. 그래서 상징적으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상징적인 것은 자, 우리가 문학의 감상 방법을 좀 적용해 볼게. 문학의 감상 방법은 이 표를 여러분들 그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작품을 해석할 때는 그 작품이 쓰여진 시대, 그리고 그 작품을 쓴 작가, 작가라고 할게요. 그리고 독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요 바깥에 있는 요 부분을 무슨 관점이라고 했더라? 외지적 관점이라고 하죠. 요 안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재적 관점은 1번 내용 읽기랑 2번 표현 형식 읽기, 이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외지적 관점은 지금 얘네들 함축을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외지적 관점은 어떤 시어의 함축을 해석하는 거. 보통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시어 밑에다가 밑줄 치고 해석 따라하는 거 있지, 필기하는 거. 그 내용이 대부분 다 외지적 관점에서 의미 함축된 부분을 받아 적고 필기하고 그걸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잠시 쉬었다가 밑에 표현 형식 읽기 이어서 해봅시다. 요 부분에서 표현과 형식을 따로따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저는 한 번에 묶어서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설명이니까 좀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형식부터 설명을 할 건데, 시의 형식적인 측면을 본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시가 운율이 있는 거지. 시는 운율이 있는 문장, 무슨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 운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운율을 보면은 시의 형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운문은 어떻게 나뉘니? 내재율과, 기억나? 외가 이 외자가 아닌데, 외형률. 자, 외형률 할 때 리을로 써야 될까? 아니면 율로 써야 될까? 다 까먹었지? 률. 왜 요 차이가 나니? 모음과 니은 받침 뒤에서는 이음으로 쓴다고 했어. 자, 요 외형률을 조금 더 들어가면 기억나나? 위율, 음수율, 오케이, 음보율. 진짜 오랜만이야. 위율은 위치, 같은 위치에서 반복될 때. 음수는 얘들아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지? 음절, 글자 수. 음절이라는 게 글자 수 얘기하는 거지. 1음절은 몇 글자? 한 글자. 3음절은 세 글자. 자, 음보는 끊어쓰기, 띄어쓰기 단위 아니에요. 음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박자 느낌이에요. 또는 호흡의 끊어읽기. 호흡의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조를 이제 배울 거잖아. 그러면 시조는 조금만 왼쪽 괜찮아. 얼마나 조금만 더 이렇게 할까? 시조는 사음보예요.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제 형식 얘기하는 거지. 나중에 배울 고려 가요는 주로 삼음보가 많이 쓰여요. 이렇게 음보를 따져준 거는 시의 형식, 그 시조의 형식, 고려가의 형식을 보는 거예요. 자, 또 형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가야 될 게, 우리는 어떤 시에 있어서의 주제 형상화적인 측면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형상화, 얘들아, 형상화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우리 뒤에 붙는 거는 화가 붙으면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였지. 비음화, 비음이 되다. 국외음화, 국외음이 되다. 그럼 형상화는 형상이 가진 것으로 되는 거지. 그럼 원래 형상이란 거는 우리 어떤 형태잖아. 시는 형태가 없어. 왜? 정서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형상화라는 거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 얘네들은 추상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글자로 표현하는 거잖아. 형태가 가져진 거잖아요. 그쵸? 형상을 가진 것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형상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형상화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이미지예요. 이미지는 다른 말로 심상. 심상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이름이고 이미지는 외국식 이름이지. 자, 이미지 하면은 우리 떠올라야 되는 거 무슨 이미지 있을까? 시각, 촉각 같은 감각 이미지 맞아요. 1번 감각 이미지. 감각 이미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 자, 감각 이미지는 오감 기본적으로 시각, 촉각, 미각 플러스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를 좀 어려운 말로 감각의 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감각적 이미지를 좀 더 들어갑시다. 1번, 2번. 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공감각적 이미지는 어떤 감각 대상에 대해서 감각 대상이에요. 상에 대해서 감각 서술어로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달이 시리다. 자, 어떤 감각이니 달은 어떻게 느껴야 돼? 시각으로 느껴져야 되죠. 시리다는 촉각으로 느껴야 되죠. 자, 이때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돼요. 시각의 촉각화. 시각의 촉각화. 자, 다른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감각 관형어가 감각 대상을 수식해 주는 경우가 있어. 관형어는 앞에 수식하는 거잖아. 윤동주 자화상에 나오는 파란 바람 이라는 단어는, 자, 바람을 우리는 느끼고 싶지? 어떻게 느껴야 돼? 촉각으로. 근데 파랗다라는 건 어떻게 느낄 수 있니? 시각으로 느낄 수 있지. 이때 화살표는 뒤에서 앞으로. 촉각의 시각화.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조금만 왼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백지 그리기가 가장 좋은 복습 방법이긴 한데, 그냥 백지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운율, 이미지 다 꺼내기 힘들면은 적어도 공감각적 이미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 맞아, 그 감각의 전이라고도 해. 그리고 감각의 전이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지. 이걸 떠올려 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그릴 수는 없겠지만 그릴 수 있으면 완벽해진 거고.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형식적인 부분은 이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자, 이제 표현적인 측면으로 갈게요.